본주, 상, 국수 밥뭉치. 다시 해가 바뀌어 을유년, 단기 4278년, 서기 1945년이 되었다. 이 무렵에 일본군은 연합군에 의해 거듭 패전하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였다. 인하여 이 땅의 생민들은 그 살기 등등한 일본의 횡포에 지쳐 있었다. 인정상관은 이해 정월에 문도들에게 이르기를 신명 대접하여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라 하고 제를 모셨다. 당시 그 제사의 이름을 건국제라 했는데 제사가 끝난 후에 문도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정치신이 떠났다고 하였다. 벤 여인은 옛날에 자신이 보았던 별천지를 항상 갈망하였다. 그러나 점점 더 숨통이 쪼여지는 괴로운 세상에 몸은 늙어가고 있었다. 그는 평소 그 옛날에 본 별천지를 생각하면 모든 괴로움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났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전무가 환상이요 꿈이었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러면서부터 그의 괴로움은 더해갔고 지난날에 후회스럽기만 하였다. 그의 손은 모진 고생으로 인하여 칼키발처럼 되었는데 그렇게 늙은 손이 봄바람을 만나자 더욱 거칠게 벌어져 있었다. 그는 봄바람에 튼 자신의 손등을 보다가 문득 인정상간의 조막손이 생각났다. 언젠가 그 어른이 말씀하기를 까마귀가 물러갈 때 나의 손이 펴진다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후로 어른께서 손가락 하나를 펴는데 오랜 세월을 고생하지 않았던가. 벤 여인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당장 봉안마을로 인정상간을 찾아갔다. 인정상간은 그의 방문을 지그시 웃으며 맞이할 뿐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은 없었다. 그는 어른께 인사를 들은 후에 맨 먼저 그 어른의 손부터 보았다. 한데 인정상간은 무명지와 새끼손가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손가락을 다 펴고 있었다. 그 손바닥을 보니 장미꽃처럼 고운빛이었다. 이에 그는 어찌나 반가운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른께서 손을 펴셨으니 좋은 세상이 돌아맞는겨? 하자 인정상가는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이는데 그 표정이 침울하였다. 한참 후에 그 어른은 평소에 그렇게도 말이 없던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내 손이 이만큼 펴진 것으로서 까마귀가 물러가긴 하겠지만 이제 이 땅에 까마귀보다 더 무도한 방우가 들어오게 되었어. 그러한즉 나는 잔인한 그들에게 도리를 가르쳐야 하겠어. 그래야 우리 맥인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 까마귀가 쫓겨가면 나는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서 방우를 기르며 그것들에게 도리를 가르칠 거네. 그러나 나는 방우가 물러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이야. 벤 여인은 까마귀가 쫓겨간다는 말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어른께서 항상 일본인을 가리켜 까마귀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개를 가리켜 항상 방우라고 했었는데 이 땅에 다시 방우가 들어온다는 말은 통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방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으나 어른께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해 7월 칠성날 정오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연합국 측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무조건 항복을 고하는 방송을 하게 됐다. 그러자 이 땅이 드디어 외놈의 질곡에서 벗어나 해방이 됐다. 해방이 되자 박금태, 서보산, 이규환 등이 인정상간댁에 달려갔다. 이들은 환희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께 중생을 위해 돌을 펴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인정상간이 대답하였다. 나의 도는 장차 내응상감이 맡아서 펼 것이다. 그래도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 하여 그들이 인력거를 끌고 와 어른을 모시고 떠나니 뒤따르는 무리가 수백 명이었다. 이때까지 봉안마을 사람들은 인정상관이 한갓 토끼똥이나 먹고 사는 벙어리 늙은이로 알고 있었는데 수백 명의 군중이 호위되어 떠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인력거가 정해
샘바다를 지날 때 인정상가는 무리에게 들으라는 듯이 여기가 중앙지로구나 하였다. 무리가 태인에 이르자 김경학 선생이 와서 무리 중에서 서보산을 찾았다. 선생은 서보산보다 훨씬 연상이었고 강진상 선생을 생존시에 모셨던 분이었다. 김경학 선생이 서보산에게 물었다. 옛날에 우리 상제님 증산의 말씀이 내일은 처녀 뱃속에 있네 하시었는데 언제나 그 처녀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상제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에 서보산이 대답하였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처녀의 뱃속에 있다는 것은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뜻이 아니라 진실한 처녀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정상가님은 동정녀로 늙으신 어른이시니 이 어른이야말로 진실한 처녀의 마음을 지닌 분이 아닐는지요. 그러자 김경학 선생이 크게 감탄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자네 말이 맞네 맞아. 그러고 보니 상제님께서 처마 밑에 도통 나온다는 말씀도 하셨다네. 이때부터 김경학 선생도 와서 인정상가님을 공경히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서보사는 선생과 상의하여 태인에 있는 옥천사 절 방을 잠시 빌려 인정상간을 모시고자 하였다. 하여 인력거가 태인 하마청 삼거리를 지나는데 인정상간이 인력거를 멈추라 하고 내리시어 논두렁에 누우며 무리에게 물었다. 내가 고생 다 한 줄 알았더니 또 남았던가? 이리 가면 절 아닌가? 그러한데도 무리는 별 수 없이 어른을 절방으로 모시게 됐다. 그러자 인정상가는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삿짐은 절에 들여놓지 말고 중간에 두어라 하고 이어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하였다. 하여 무리가 여러 곳에 집을 물색해 놓고 인정상가께 마땅한 곳을 물었으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 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찾아보라 하였다. 그런데 마침 태인의 대상 박중창이 찾아왔다. 조장 서보사는 전부터 그와 절친한 사이였다. 서보사는 그에게 사정을 말하고 협력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자 박중창은 흔연히 자기 집으로 어른을 모시겠다고 하여 서보사는 인정상간께 박중창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인정상간이 반가워하며 이르기를 그 안사람의 심성이 무단하니 그 집에서 몇 달 동안 있겠다고 하였다. 이에 앞서 박중창의 집에는 기이한 일이 있었다. 그의 아내 성삼순이 혼자 집에 있는데 중년의 점잖은 남녀가 찾아와 밥을 지어 먹고 가겠다고 하였다. 하여 성삼순이 그러라 하고 방에 들어가 막 앉으려 하는데 밖에서 그릇 만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한두 사람이 만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이에 그녀가 즉시 밖에 나와보니 사람도 없었고 그릇 하나 건드린 흔적도 없었다. 그래서 심히 이상하게 여기고 있던 참인데 그러고 사흘 만에 서보산 일행이 인정상간을 모시고 와서 한동안 거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 이튿날부터 박중창의 집에는 인정상간을 찾아뵈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모여들었다. 그러나 박중창의 아내 성삼순 여인은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인정상간을 극진히 받들어 모셨다.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자 그로서는 반찬거리가 제일 걱정이었다. 그런데 뒤란 채소밭에 심었던 호박, 가지, 모래 등이 늦은 가을인데도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주절주절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따다가 반찬을 만들면 그 맛이 또한 일품이었다. 이때는 이미 서리가 내려 다른 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시기였다. 하지만 성삼순 여인은 그런 상황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인정상가는 그 집에서 2달 동안 머물다가 조장 서보산에게 명하여 태인향교 부근에다 집을 사라고 하였다. 하여 조장과 김영태 등이 집을 사놓고 품고 하니 인정상간이 집을 둘러보고 오는데 어떤 자가 소고기를 들고 지나갔다. 인정상간은 그것을 보자 그만 얼굴에 노한 빛을 띠고 추종자들에게 이르기를 피나는 것을 먹으려고 역적질 도적질이다. 이런 못된 것들이 있느냐.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하였다. 인정상간 일행이 성삼순 여인의 집을 떠난 이튿날이었다. 성삼순 여인은 그날 아침도 전처럼 반찬거리를 구하려고 그 채소밭에 들어갔다가 우두커니 서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야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던 채소밭에는 마른 넝굴만 있을 뿐 호박이나 물의 등의 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계절이 겨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해 겨울 중경에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갓 평민의 자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다 이미 모스크바에서는 이 땅을 신탁 통치하자는 미수영 삼상회의가 있었다. 이에 임정요인들은 탁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하고 서울에서부터 반탁운동을 지도하고 나섰다. 이나여 인정상간의 문화에서는 전국의 귀추를 심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한 때인데 어느 날 인정상간이 조장 서보산에게 국수를 사오라 하였다. 하여 서보산이 향교 부근의 상점을 다 다녀보았으나 국수를 놓고 파는 데가 없었다. 그가 할 수 없이 되돌아가 어른께 국수를 살 곳이 없다고 말하자 어른이 이르기를 다시 나가봐 하였다. 그래서 서보산은 다시 나와 행길에 무료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마침 어떤 부인이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지나갔다. 그 보따리 안에 든 것 중에 하나가 꼭 국수뭉치 같았다. 하여 그는 염치를 불구하고 그 부인을 세워놓고 물었다.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소? 국수가 들었는데 왜 그러지라오? 이에 서보산은 반가워 말하였다. 그걸 나에게 팔지 않겠소? 이건 팔 물건이 아니고 딸내 갖다 줄 것이리지라오. 팔라는 서보산과 안 판다는 부인이 한참 승강이를 하였다. 마침내 서보산은 그 부인에게 그런 반만이라도 팔라고 사정을 하여 겨우 승낙을 얻어냈다. 서보산이 국수를 뭉치 중에서 반절만 사와서 인정상간에게 드리자 인정상간은 그것을 받아 상의에 올려놓고 서보산에게 말하였다. 이제 알겠는가? 그러나 서보산은 그것이 무엇을 두고 이르는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인정상간은 잘 생각해보아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중성이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인에 들러 서보산을 찾아왔다. 이중성은 임정 요인들과 함께 반탁운동에 대하여 깊이 논의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 또한 전국의 기추가 심히 궁금하였던 것이다. 그가 서보산을 찾은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 그를 통해 근래의 인정상간의 거동을 잘 살펴보면 전국의 귀추를 짐작할 수 있는 암시를 얻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중성이 최근에 인정상간이 특별한 거동을 보인 일이 없느냐고 묻자 서보산은 국수 사온 이야기를 해줬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중성은 그만 아연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서보산이 물었다. 국수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기에 그렇게 놀라십니까? 하자 이중성이 되물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른께서 잘 생각해보라 하셨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국수를 나라 국자와 지킬 숫자로 생각해보시오. 그런데 서영께서 겨우 절반만을 구해왔으니 이 나라가 장차 절반으로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소. 네, 그래서 놀라는 것이오. 이중성의 말이 여기에 이르자 서보산도 비로소 황연히 깨닫고 그와 함께 탄식하게 됐다. 원래 서보산은 사주 관상 등의 술서에 등하여 사람의 운명을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자였다. 때문에 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어도 그가 맘만 먹으면 어느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도 다 공짜로 먹을 수가 있었다. 그가 입만 열면 사람들이 대번에 구름처럼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이나여 이중성이 그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일부러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말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학문과 지혜가 이중성에게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성의 풀이를 듣고서야 깨달았던 것이다. 이해 겨울에 인정상가는 김경학과 서보산에게 이르기를 공부시키지 하였다. 추종자들을 깨우쳐 주라는 말씀이었다. 하여 두 사람은 추종자들 중에서 105명을 뽑았다. 그리고
태인 독양동 대학골에 있는 김씨 제시를 빌려 그 배고인을 37일 동안 사수하며 수련케 하였다. 인정상가는 오리가 넘는 길인데도 매일 내왕하였다. 그러자 정기병은 김신의 제시를 마음대로 뛰어넘는 계력이 생겨났고 김병고는 일자 무식인데도 방우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등의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문도들도 다 한 가지씩은 얻은 바가 있었다. 이때부터 조장 서부산을 원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인정상가는 서원장과 정기병 등에게 명하기를 법판소로 옮기겠으니 집을 준비하라 하였다. 이에 두 사람이 신고하여 얻은 바가 있었는데 그 얻은 바가 똑같았다 하여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에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되었다. 18.